그날 밤 사위의 뜨거운 숨결이 제 귓가를 스치고 그의 단단한 몸이 제 위를 덮쳤을 때 저는 지난 7년간 죽은 줄로만 알았던 제 아내 여자가 고통스러운 비명을 지르며 깨어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꿈이 아니었습니다. 아니, 차라리 꿈이었어야만 했습니다. 제 어깨를 부서져라 붙잡던 그의 강한 힘과 제 이름을 애타게 부르던 목소리는 지독하게도 현실이었습니다. 제 하나뿐인 딸의 남편, 사랑스러운 손주의 아버지, 바로 제 사위의 품에서 저는 결코 용서받지 못할 쾌락에 온몸을 떨고 말았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제 이름은 박수진, 올해 나이 53세 과부입니다. 다정했던 남편을 먼저 하늘로 떠나보낸 지 어느덧 7년이라는 긴 세월이 흘렀습니다. 처음 몇 년은 남편의 빈자리가 너무나도 커서 숨을 쉬는 것조차 고통스러웠습니다. 시간이 약이라는 말이 무색하게, 그리움은 무뎌지지 않고 제 가슴 한편에 묵직한 돌덩이처럼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여자이기를 포기했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푸석해진 얼굴과 희끗희끗해진 머리카락을 보며 더 이상 여자로서의 삶은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저 하나뿐인 딸 지은이의 엄마로, 그리고 이제 막 세상에 태어난 손주의 할머니로 살아가는 것이 제게 남은 유일한 역할이라 믿었습니다. 제 딸 지은이는 올해 34, 다행히 좋은 남자를 만나 저보다 훨씬 안정적이고 행복한 가정을 꾸렸습니다. 그런 딸이 몇 달 전부터 저를 조르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혼자 그 좁은 아파트에서 외롭게 지내지 말고 우리랑 같이 살자. 응, 경기도에 새로 이사한 집, 2층짜리라 넓고 좋아. 엄마 방도 햇살 제일 잘 드는 곳으로 예쁘게 꾸며놨단 말이야. 처음에는 손사래를 치며 완강히 거절했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변했다지만 늙은 어미가 젊은 부부 사이에 끼어들어 사는 것만큼 눈치 보이는 일도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거의 매일같이 전화를 걸어와 엄마 목소리 들으니까 또 눈물 나네. 엄마 없으니까 집이 너무 텅 빈 것 같아. 우리 하준이도 할머니 보고 싶다고 매일 노래를 부르는데, 라며 울먹이는 딸의 목소리에 제 마음도 결국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어쩌면 제 마음 깊은 곳에서도 지독한 외로움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욕망이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결국 저는 수십 년간 정들었던 서울의 작은 아파트를 정리하고 딸의 가족이 있는 경기도에 2층짜리 전원주택으로 거처를 옮겼습니다. 제 사위 김민준. 올해 36의 그 남자는 누가 봐도 참 잘생기고 듬직한 사람이었습니다. 180이 훌쩍 넘는 훤칠한 키에 운동으로 다져진 단단한 어깨, 그리고 사람 좋은 미소를 지을 때마다 깊게 패는 보조개까지. 하지만 제가 사위를 마음에 들어했던 것은 단순히 그의 외모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지독할 정도로 다정한 남편이자 자상한 아빠였습니다. 퇴근길에는 항상 지은이가 흘러가듯 말했던 과일이나 간식을 잊지 않고 사왔고, 주말이면 아무리 피곤해도 어린 아들 하준이의 손을 잡고 기꺼이 공원으로, 놀이동산으로 향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위를 볼 때마다 저는 일찍 세상을 떠난 남편에게 미안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제 딸이 저보다 더 좋은 남자를 만나 행복하게 사는 것 같아 가슴 벅찬 안도감을 느끼곤 했습니다. 새로운 환경에서의 삶은 생각보다 평온하고 아늑했습니다. 1층은 넓은 거실과 주방, 그리고 제 방이 있었고, 2층은 딸 부부의 침실과 서재, 그리고 손주 하준이의 방으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낮에는 아직 어린이집에 가지 않는 손주를 돌보는 것이 제 주된 일과였습니다. 아이의 웃음소리는 텅 비었던 제 마음에 다시 온기를 채워주었고, 저녁이면 온 가족이 식탁에 둘러앉아 하루 동안 있었던 일을 조잘거리며 식사하는 시간은 제게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행복이었습니다. 외로움이 익숙했던 제게 가족의 온기는 마치 사치처럼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밤이 되면 그 평화로운 일상에 미세한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문제는 2층에서
희미하게 들려오는 소리 때문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낡은 목조 주택이라 삐걱거리는 소리이겠거니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하지만 며칠 밤을 뒤척이고 나서야 저는 그 소리의 정체를 알아차렸습니다. 그것은 딸과 사위가 사랑을 나누는 소리였습니다. 애써 귀를 막고 다른 생각을 하려 해도 나무 바닥을 타고 희미하게 울리는 침대의 진동과 간간이 들려오는 딸의 억눌린 신음소리는 제 귓가를 집요하게 파고들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제 옆에 텅 빈 공간을 무의식적으로 더듬곤 했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의 기억들, 그의 품에 안겨 나누었던 사랑의 속삭임들이 마치 어제 일처럼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7년간 굳게 닫아두었던 제 욕망의 빗장이 딸 부부의 사랑 소리에 세차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수치스러웠습니다. 50이 넘은 늙은 과부가 딸의 행복을 질투라도 하는 듯한 제 자신의 모습이 혐오스러웠습니다. 어째서 제 몸은 이토록 정직하게 반응하는 것일까요? 그날 이후 저는 밤마다 알 수 없는 죄책감과 공허함에 시달리며 잠을 설치기 시작했습니다. 운명의 그날이 찾아온 것은 제가 그 집에 들어온 지 석 달째 되던 늦가을이었습니다. 딸 지은이가 친한 친구들과 함께 아들 하준이를 데리고 일주일간 일본으로 여행을 떠나게 된 것입니다. 출발하는 날 아침까지 딸은 제 손을 꼭 잡고 미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엄마, 혼자 두고 가서 정말 미안해. 그래도 민준 씨가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는 마. 필요한 거 있으면 꼭 전화하고, 알았지? 저는 애써 밝게 웃으며 딸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이야 더야, 엄마 걱정은 말고 재밌게 실컷 놀다 와. 김서방이랑 둘이서 오붓하게 잘 지내고 있을 테니. 그렇게 공항에서 딸과 손주를 배웅하고 집에는 저와 사위 단둘만 남게 되었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우리 둘을 짓눌렀습니다. 평소에는 손주가 제잘거리는 소리로 가득 찼던 넓은 집이 갑자기 낯설고 패하게 느껴졌습니다. 저녁 식사를 위해 마주 앉은 식탁은 너무나도 넓었고 우리는 약속이라도 한 듯 서로의 눈을 마주치지 못했습니다. 달그락거리는 수저 소리만이 어색하게 공간을 채웠습니다. 정적을 견디다 못한 제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김서방, 새로 담근 김치가 입에 좀 맞나? 네, 장모님. 정말 맛있습니다. 장모님 음식 솜씨는 정말 최고세요. 사위는 서글서글하게 웃으며 대답했지만 그뿐이었습니다. 대화는 더 이상 이어지지 않았고 저녁 식사가 끝나자마자 그는 잠깐 서재에서 볼 일이 있습니다. 라며 2층으로 올라가 버렸습니다. 저는 홀로 남아 텅 빈 거실에서 소리만 나오는 텔레비전을 멍하니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틀, 사흘이 지나면서 어색했던 분위기는 조금씩 누그러졌습니다. 우리는 함께 거실 소파에 앉아 드라마를 보며 주인공 욕을 하기도 하고 주말에는 같이 장을 보러 마트에 가기도 했습니다. 사위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세심하고 다정한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무거운 장바구니를 들려고 하면 어느새 다가와 장모님, 이런 건 제가 들어야죠라며 자신의 손으로 옮겨들었고 소파에서 깜빡 잠이 든 제 어깨 위에는 조용히 담요를 덮어주기도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애써 태연한 척 아이고 고맙네라고 말했지만 심장은 배신자처럼 빠르게 뛰었습니다. 남자의 배려, 남자의 온기, 너무나도 오랜만에 느껴보는 감각이었습니다. 저는 그저 사위의 친절함일 뿐이라고, 다른 의미는 없다고 스스로에게 몇 번이고 되뇌었습니다. 문제의 그날 밤이 찾아왔습니다. 금요일 저녁, 사위는 회사 회식이 잡혀 늦는다는 문자를 보내왔습니다. 저는 홀로 간단히 저녁을 먹고 밀린 집안일을 시작했습니다. 딸이 없는 동안 방이라도 깨끗하게 치워줘야겠다는 생각에 저는 자연스럽게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딸과 사위의 침실 문을 열자 익숙하면서도 낯선 향기가 제 코를 감쌌습니다. 딸이 쓰는 달콤한 플로럴 향수 냄새와 사위의 묵직하고 서늘한 스킨 냄새가 뒤섞여 묘한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었습니다.
저는 침대 시트를 새로 갈고 바닥을 닦고 창문을 활짝 열어 환기를 시켰습니다. 한참 동안 몸을 움직였더니 땀이 나고 피로가 몰려왔습니다. 잠깐만 앉아서 쉬어야겠다. 저는 딸의 침대 가장자리에 걸터 앉았습니다. 푹신한 매트리스와 두 사람의 채취가 희미하게 배어있는 베개가 저를 나른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저도 모르는 사이에 깊은 잠에 빠져들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지은아, 여보, 귓가에 들려오는 나지막하고 잠긴 목소리에 저는 몽롱한 의식 속에서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방 안은 커튼이 쳐져 있어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겨 있었고 지독한 술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무슨 상황인지 파악하기도 전에 거대한 그림자가 저를 덮쳐왔습니다. 사위였습니다. 그는 회식에서 잔뜩 취해서 돌아온 것이었고 어둠 속에서 침대에 누워있는 저를 당연히 아내인 지은이로 착각한 것이었습니다. 나는 제가 무언가 말을 하려던 바로 그 순간 그의 두툼한 입술이 제 입술을 거칠게 막아버렸습니다. 충격과 당혹감에 온몸이 그대로 돌처럼 굳어버렸습니다. 안 돼, 이러면 안 돼. 나는 네 장모야, 민준아. 머릿속에서는 필사적으로 비명을 지르고 있었지만 제 입에서는 아무런 소리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술에 취한 남자의 거친 숨소리와 제 심장이 금방이라도 터져버릴 듯 미친 듯이 울리는 소리만이 방 안을 가득 메웠습니다. 그의 뜨거운 손이 제 잠옷 안으로 거침없이 파고들었습니다. 지난 7년간 남편이 죽은 이후로 그 누구의 손길도 닿지 않았던 곳, 메마른 사막과도 같았던 제 살케 위로 뜨겁고 커다란 손길이 닿는 순간 저는 온몸에 전기가 흐르는 듯한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습니다. 거부해야만 했습니다. 당장 그를 밀쳐내고 소리를 질러서라도 이 미친 상황을 멈춰야 했습니다. 하지만 제 몸은 제 의지와는 전혀 상관없이 반응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랜 가뭄 끝에 마침내 단비를 만난 메마른 땅처럼 그의 손길 하나하나에 그의 거친 입맞춤 하나하나에 예민하게 반응하며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끔찍한 죄책감과 함께 지독하고도 달콤한 쾌감이 홍수처럼 온몸을 휩쓸고 지나갔습니다. 저는 결국 눈을 질끈 감아버렸습니다. 이 어둠 속에서 저는 더 이상 박수진이 아니었습니다. 딸의 엄마도 손주의 할머니도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저 오랜 시간 잊고 지냈던 욕망에 눈을 뜬 한 남자에게 안겨있는 여자일 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결코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고 말았습니다. 사위는 모든 것이 끝나자마자 깊은 잠에 빠져들었고 저는 그의 옆에서 뜬 눈으로 밤을 새워야 했습니다. 수치심, 죄책감, 배덕감, 자기 혐오. 온갖 감정들이 뒤섞여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 와중에도 제 몸 깊은 곳에서부터 은밀하게 피어오르는 나른한 만족감을 부정할 수는 없었습니다. 나는 괴물이다. 제 딸의 행복을, 제 딸의 남자를 탐한 추악하고 더러운 늙은 어미. 저는 조심스럽게 침대에서 빠져나와 마치 도망치듯 1층의 제 방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는 밤이 새도록 차가운 샤워기 물줄기 아래에서 흐느껴 울었습니다. 몸에 남은 그의 흔적을 아무리 씻어내도 제 영혼에 새겨진 죄악의 낙인은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식탁의 공기는 납덩이처럼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사위는 숙취 때문인지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 쥔 채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제 눈치를 살피듯 힐끗 쳐다보더니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장모님, 제가 어젯밤에 혹시 뭐 큰 실수라도 했습니까? 심장이 쿵 하고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 같았지만 저는 애써 아무렇지 않은 표정을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 아무 일도 없었네. 회식에서 술을 아주 많이 마셨나 봐. 들어오자마자 방으로 올라가던데 몹시 피곤해 보였어. 제 말에 그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는 듯 했습니다. 정말 다행입니다. 제가
아주 이상한 꿈을 꾼 것 같아서요. 너무 생생해서 꼭 현실 같았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는 정말로 모든 것을 꿈이라고 믿고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애써 현실을 부정하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는 그날 이후 그 밤에 대해 더 이상 단 한마디도 꺼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우리 사이에는 이전에는 없었던 보이지 않는 높고 두꺼운 벽이 생긴 것만은 분명했습니다. 그의 사소한 눈빛 하나, 행동 하나하나가 제게는 의미심장하게 다가왔고 저는 더 이상 예전처럼 그를 편안한 사위로 대할 수가 없었습니다. 며칠 뒤 딸과 손주가 여행에서 돌아왔습니다. 엄마, 나왔어. 보고 싶었어.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며 제 품에 와락 안겨오는 딸을 힘껏 껴안으며 저는 터져 나오려는 눈물을 간신히 참았습니다. 이토록 사랑스러운 아이의 행복을 제가 한순간의 욕정으로 망가뜨릴 뻔했다는 끔찍한 죄책감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습니다. 딸이 돌아오자 텅 비었던 집은 다시 예전처럼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사위는 언제 그랬냐는 듯 다시 세상에서 가장 다정한 남편과 아빠의 모습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는 여행 가방을 정리하는 딸의 어깨를 주물러주고 딸의 입에 고생했어라며 과일을 넣어주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는 제 마음은 그야말로 지옥이었습니다. 불과 며칠 전 어둠 속에서 제 몸을 거칠게 탐하던 그 남자가 이제는 아무렇지 않게 제 딸을 향해 사랑을 속삭이고 있었습니다. 질투. 제가 감히 가져서는 안 될 추악하고 더러운 감정이 독초처럼 제 마음속에서 무섭게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평온한 일상이 계속될수록 제 안의 갈등과 고통은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이제 밤마다 2층에서 들려오는 그 소리는 제게 단순한 소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날 밤의 기억을 끄집어내는 잔인한 기폭제였고 제 상상력을 자극하는 끔찍한 고문이었습니다. 저는 어둠 속에서 눈을 감고 그들이 지금 어떤 표정으로 어떤 자세로 서로의 사랑을 확인하고 있을지 상상하며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내야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낮에는 아무것도 모르는 척 세상에서 가장 인자한 엄마와 자애로운 할머니의 가면을 쓰고 웃어야 했습니다. 이런 이중적인 제 자신의 모습에 구역질이 날 것만 같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주말 오후였습니다. 딸 지은이는 손주 하준이를 데리고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사는 친구 집에 잠시 마시를 간다고 집을 나섰고 운명의 장난처럼 집에는 또다시 저와 사위 단둘만 남게 되었습니다. 어색한 침묵 속에서 각자 거실 소파 양끝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데 그가 리모컨을 내려놓더니 제 옆으로 조용히 다가와 앉았습니다. 한참 동안의 침묵 끝에 그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장모님, 왜 그러나 김서방, 그날 밤 꿈이 아니었다는 거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의 말에 제 심장이 그대로 굳는 듯 했습니다. 저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마른 입술만 달싹일 뿐이었습니다. 그가 제 쪽으로 완전히 몸을 돌렸습니다. 그의 눈은 깊고 무언가에 홀린 듯 뜨겁게 이글거리고 있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후회하지 않습니다. 아니, 단 한순간도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장모님. 그의 커다란 손이 제 손 위로 조심스럽게 겹쳐졌습니다. 저는 감전이라도 된 듯 화들짝 놀라 손을 빼려 했지만 그는 더 강한 힘으로 제 손을 붙잡았습니다. 그의 손은 불덩이처럼 뜨거웠습니다. 장모님도 저와 같은 마음이셨던 거 아닙니까? 그날 밤 장모님의 그 뜨거웠던 숨결, 떨리던 몸짓, 저는 아무것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는 제 턱을 부드럽게 감싸 쥐고는 자신의 쪽으로 돌렸습니다. 그의 얼굴이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저는 그의 깊은 눈을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의 눈 속에는 저를 향한 명백한 욕망과 함께 저처럼 이 금지된 감정 속에서 혼란스러워하는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이번 한 번만, 정말 이번이 마지막이라고 약속하겠습니다. 제발
그의 입술이 다시 제 입술에 닿았습니다. 첫 번째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이번에는 실수도 취기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서로의 마음을 확인한 명백한 의지였고 거부할 수 없는 유혹이었습니다. 제 머릿속에 이성이 마지막 경고등을 울렸지만 제 몸은 이미 그의 것이 되어버린 듯 했습니다. 저는 천천히 눈을 감고 그의 키스를 받아들였습니다. 끔찍한 죄책감은 불타는 욕망에 녹아내렸고 우리는 해서는 안 될 짓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금단의 열매가 얼마나 달콤하고 치명적인지 확인하며 더 깊고 어두운 곳으로 함께 추락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지금 무슨 생각하고 계신가요? 만약 당신이 저라면 어떻게 하셨을 것 같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지금 여러분의 감정이 어떤지 정말 궁금하네요. 두 번째 관계 이후 제 삶은 걷잡을 수 없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사위와의 비밀스럽고도 위험한 관계는 저에게 아주 짧고 강렬한 쾌락을 주었지만 그보다 몇십 배는 더 큰 고통과 자기 혐오를 안겨주었습니다. 이제 저는 더 이상 제 딸과 사위의 다정한 모습을 맨정신으로 지켜볼 수가 없었습니다. 식탁 밑으로 딸의 손을 슬며시 잡는 그의 손, 외출하는 딸의 뺨에 입을 맞추는 그의 입술, 그 모든 것이 얼마 전 어둠 속에서 저를 애타게 찾고 제 몸을 뜨겁게 만들었던 바로 그 손과 입술이라고 생각하니 질투심에 심장이 까맣게 타들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특히 밤마다 2층에서 들려오는 그 소리는 이제 저를 미치게 만드는 소음이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그저 어렴풋한 상상으로 저를 괴롭혔다면 이제는 너무나도 생생한 현실이 되어 저를 조롱하는 것 같았습니다. 봐, 저 남자는 결코 네 것이 될 수 없어. 저 남자는 네 딸의 남자야. 너는 그저 더러운 욕정을 채운 것뿐이라고. 저는 밤마다 이불을 뒤집어 쓰고 귀를 막은 채 제 자신을 저주하며 눈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저는 하루가 다르게 말라갔습니다. 얼굴에서는 웃음기가 사라졌고 밤에는 어김없이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저의 이런 위태로운 변화를 가장 먼저 눈치챈 것은 역시 제 딸, 지은이였습니다. 엄마, 어디 아픈 거야? 왜 이렇게 얼굴이 반쪽이 됐어? 병원이라도 가보자. 응? 제 손을 잡고 걱정하는 딸의 따뜻한 목소리에 저는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 모든 게 다 내 탓이다. 내가 이 집에 계속 있는 한 나도 저들도 우리 모두가 불행해질 것이다. 저는 마침내 결심했습니다. 떠나야겠다고. 이 지옥 같은 집에서, 이 끔찍하고 비정상적인 관계에서 벗어나야겠다고. 어느 날 저녁 저는 온 가족이 다 모인 식사 자리에서 폭탄 선언을 했습니다. 나 아무래도 다시 독립해서 혼자 살아야겠다. 제 말에 지은이는 먹던 수저를 내려놓으며 소리쳤습니다. 뭐? 엄마, 그게 갑자기 무슨 말이야? 같이 산지 얼마나 됐다고. 혹시 우리가 뭐 불편하게 한 거라도 있어? 민준 씨, 당신이 뭐 잘못했어? 사위는 아무 말 없이 고개만 저었습니다. 저는 애써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아니, 그런 거 절대 아니야. 너희들은 나한테 너무 잘해줬지. 그냥 살아보니까 역시 나는 혼자 지내는 게 마음이 편한 것 같아서 그래. 이렇게 너희들한테 계속 신세지는 것도 미안하고. 제 구차한 변명에 딸의 눈에는 금세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습니다. 그런 게 어딨어. 엄마는 짐이 아니야. 우리 가족이란 말이야. 나 엄마랑 같이 사는 거 너무 좋은데 왜 그래, 엄마. 딸의 애원에도 제 결심은 확고했습니다. 저는 이미 근처에 작은 오피스텔을 몰래 계약해둔 상태였습니다. 결국 제 고집을 꺾지 못할 것을 안 딸은 울음을 터뜨리며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 모든 대화를 처음부터 끝까지 묵묵히 듣고만 있던 사위의 얼굴에서는 그 어떤 감정도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사하는 날, 사위는 굳이 회사에 휴가를 내고 와서 제 짐을 옮기는 것을 도와주었습니다. 마지막 짐 상자를 좁은 오피스텔 방 안에 내려놓고
우리는 잠시 동안 아무 말 없이 마주 섰습니다. 어색하고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먼저 그 침묵을 깬 것은 사위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장모님. 모든 것이 다 제 탓입니다. 저는 힘없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어찌 김서방 탓만이라 하겠나. 나에게도 분명 책임이 있는 것을. 우리는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이 슬프게 흔들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부디 건강히 지내십시오. 김서방도 우리 지은이랑 하준이 잘 좀 부탁하네. 그것이 우리의 마지막 대화였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서로의 삶에서 완전히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새로운 집에 덩그러니 혼자 남겨지자 지독한 외로움과 후회가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상하게도 마음 한구석이 편안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더 이상 밤마다 저를 고문하던 그 소리를 듣지 않아도 됐고, 사랑하는 딸 앞에서 더러운 죄책감에 시달리지 않아도 됐습니다. 시간은 정말로 약이었습니다. 저는 다시 예전의 평범한 박수진으로 돌아가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습니다. 동네 문화센터에 등록해 노래 교실을 다니고 그곳에서 마음 맞는 친구들을 사귀며 외로움을 달랬습니다. 그렇게 몇 달이 지난 어느 날 딸에게서 기쁨에 찬 목소리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둘째를 임신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한참 동안 창밖의 파란 하늘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제 볼 위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 눈물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안도의 눈물이었습니다. 딸의 임신 소식은 신이 제게 내려준 마지막 면죄부와도 같았습니다. 그것은 사위 김민준이 이제 온전히 제 딸의 남자이자 곧 태어날 새 생명의 아빠라는 사실을 확인시켜주는 명백한 증표였습니다. 우리 사이에 있었던 추악하고 은밀했던 비밀이 그렇게 새로운 생명의 축복과 함께 땅속 깊이 영원히 묻히는 것만 같았습니다. 시간은 빠르게 흘러 딸은 건강하고 예쁜 아들을 순산했습니다. 저는 이제 두 손주의 할머니가 되었습니다. 주말마다 딸의 집을 찾아가 아이들을 돌봐주고 맛있는 음식을 해주는 것이 제 삶의 새로운 낙이자 기쁨이 되었습니다. 사위와 저는 예전처럼 그저 평범하고 조금은 서먹한 장모와 사위의 관계로 완전히 돌아갔습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꼭 필요한 안부 인사 외에는 말을 섞지 않았고 불필요한 시선은 결코 주고받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가끔, 아주 가끔씩 거실에서 아이들과 정신없이 놀아주는 그의 넓은 등이나 다정한 옆모습을 볼 때면 아주 희미하게 그날 밤의 기억이 먼지처럼 피어오르곤 했습니다. 그럴 때면 그는 마치 제 시선을 느낀 것처럼 저를 돌아보았고, 우리의 눈이 마주치는 그 찰나의 순간 우리는 말없이 서로의 비밀을 확인하곤 했습니다. 그의 눈빛 속에는 더 이상 욕망이나 후회, 원망 같은 것은 없었습니다. 그저 함께 평생을 짊어지고 가야 할 비밀을 공유한 공범자들의 씁쓸한 동질감만이 존재할 뿐이었습니다. 이제 저는 더 이상 과거의 그늘에 얽매여 살지 않습니다. 제 양팔에 매달려 할머니, 최고를 외치는 사랑스러운 손주들의 얼굴을 보고 있노라면 그 어떤 아픈 상처도 눈 녹듯 사라지는 것 같습니다. 그날의 일은 제 인생에서 결코 지울 수 없는 과오이자 동시에 7년간 잊고 살았던 여자로서의 저를 잠시나마 일깨워 주었던 짧고 위험한 꿈이었습니다. 저는 그 금지된 기억을 제 가슴 가장 깊은 곳에 묻어둔 채 앞으로 남은 생을 그저 평범한 할머니로 그리고 엄마로 살아갈 것입니다. 제 딸의 행복, 제 손주들의 웃음, 그것을 지킬 수만 있다면 저는 기꺼이 저의 비밀을 무덤까지 가져갈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제가 제 소중한 가족에게 할 수 있는 유일하고도 최선의 속죄일 테니까요. 저의 길고도 부끄러운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어떻게 들으셨나요? 저의 선택에 대해
그리고 앞으로의 제 삶에 대해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궁금합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조금이라도 닿았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여러분의 솔직한 생각을 담은 댓글을 꼭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이 앞으로 살아갈 제게는 큰 힘이 될 겁니다. 감사합니다.